예, 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송금한다는 거는 아주 우리가 보통 TT, 이런, 텔레그래프 트랜스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입업자가 뭐 물품 또는 서류를 받기 전후에 동시에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죠? 송금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채권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그죠? 채무자가 먼저 채무금액을 결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환음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송금 방식은 수출업자가 화물을 차할 수 있는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수입업자도 수입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은행이 중간에 뭐 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은행의 지급 확약이 필요하다. 물론 은행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은행을 통해서 하죠. 하지만 뭐 이렇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거기 개입해서 뭐 지급이 확약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의 서류 송부 절차도 생략되죠. 그죠? 바로 보내니까 DHL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융 비용이 적게 들고 결제 과정이 간단하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지급 확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나 뭐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먼저 줬다. 그러면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줬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이제 수출업자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서로 믿는 관계이거나 그죠? 그다음 대부분 본사 지사 간의 거래인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송금 방식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런 미안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빈도수나 발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이 송금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원래 첫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송금 방식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하죠. 이용하는 경우는 뭐 규모가 작거나 내가 이것 정도 해가지고 뭐 그 규모가 작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한 뭐 1억, 100억, 100은 좀 그렇고 뭐 1억이라도 뭐 큰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 뭐 좀 띄면 뭐 큰 지장 없다. 그런데 뭐 띄겠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 돈 그렇게 하겠냐? 일단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좀 급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용장하고 뭐 환원 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번거롭고 일단 주고 믿어보자 뭐 이런 경우 그죠? 그런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큰 부담이 없으니까 송금 방식을 택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주 진짜 릴라이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아주 굴지 대기업들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그 대기업의 이제 네임밸류와 어떤 릴라이빌리티가 있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기 뭡니까? 뭐 떼먹겠냐? 내가 나한테 좀 부담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뭐 저런 큰 기업이 뭐 이렇게 뭐 작은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면 그때는 우리가 뭐 그냥 보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근데 가장 그러면 왜 그럼 송금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본사하고 자사간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자사간에는 서로 모기업과 자기업이기 때문에 뭐 뗄 염려가 있습니까? 뗄 염려 없죠. 뗄 염려가 없으니까 자연적 뭡니까? 그 사람 그리고 다 뭐 때문에 그 사람들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보내는데 뭐 다른 사람 보증 세우고 지급 확약 받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국제 경영이 다각화됨에 따라서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어떤 그 대금 결제 그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송금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신용장 방식 그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을 해야지만이 안전하게 대금 회수가 되고 안전하게 물품 회수가 되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지만 실제 발효 면에서는 송금 방식이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송금 방식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안정성 때문에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본사와 지사 간의 어떤 대금 결제 방법 그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발륨이나 빈도 면에서는 신용장 방식이나 무신용장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당연하죠, 그죠? 처음에 신용장이나 무신용장 방식을 하다가 뭐 D나 DP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거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3회, 4회 정도 넘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서로 간 방문을 하게 되죠. 왜냐면 그때 되면 발륨들이 조금씩 인크리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확인 차원에서도 또는 협의 차원에서도 서로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장소에서 서로 간에 이제 보고 이제 느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신뢰성이 쌓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런 비용들 뭐 이렇게 더 그 코스트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 서로 믿으니까 뭐 그냥 돈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처음에는 뭐 한 50대 50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50대 50으로.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돈을 먼저 보내주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사후 송금으로 또 바뀌죠. 뭐 처음에는 내가 한 50 보내주고 물건 만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되면 50 하다가 그 다음에 서로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처음에 이제 물건 받기 전에 50 하다. 그 다음에 물건 받은 후에 또 50 해줘. 그럼 외상 거래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이제 deferred 또는 이제 postponed 한 이러한 이제 외상 거래, 크레디트 이러한 그 거래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친해지는데 야, 돈 딱 주면은 뭐 해준다 이렇게 사실 하기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처음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도 어차피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딱딱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좀 느슨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불 관계, 외상 관계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고 그 관계가 또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들하고는 딱딱 사무적인 관계로 또 어떤 대금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죠?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거래선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용관계가 나중에 이제 서로가 이제 그 크랩션 하는 그죠? 서로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하나는 단초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규모가 가면서 커지거든요. 발륨이.
근데 발림이 커지니까 이거는 좀 서로 간에 조금 바꿔 하자. 이런 것들은 또 결국은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부처지 못하고 이제 뭐 외상으로 가는데, 근데 경색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편이 경색이 와버리면은 이제 이 부분은 그것을 파는 사람한테서 오든 사는 사람한테서 오든 간에 이 부분이 그냥 문제가 돼서 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송금 방식 이용이 증가하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송금하는 어떤 거예요? 수단은 채무자가 외국환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수표, 그죠? 그 다음에 우편 수표, 전시 송금한,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내는데 단지 수표 보내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우편을 이용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죠? 보낸다. 그러면 이제 송금 수표는 demand draft라는 거죠. 뭐 거의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송금안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외국환 은행이나 원화 외화를 지급하고 채권자에게 송금하기 위한 수표를 받는 거죠. 수표 주고 수표 받아갖고 보내는 거죠. 요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죠. 그냥 바로 송금해버리면 되죠. 자, 송금수표는 발행은행이 지급은행으로 직접 우송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가 수수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위조나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위조나 분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 돈으로 바꿔 수표로 바꿔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걸 하겠죠. 그죠? 뭐 대신 또 뭐 좋은 점은 뭐냐면 수표를 송금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럼 중간에 가다 없어지면 어쩝니까? 그거는 억수로, 또 받는 사람이 또 그냥 받아가지고, 뭐, 그쪽 직원이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이건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금수표에서는 어떻게 결제가 되는가?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수입대금 납부하고 송금수표를 교환해 주세요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하는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을 지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교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은행에 송금수표 발행 통지서를 주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수입업자는 송금수표를 수출업자에게 우송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수출업자는 이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수출 금액을 회수하죠.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보내온 송금수표 발행 통지서와 수취인이 제시한 수표를 대조한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죠? 송금수표는 어떻게, 일단은 발행을 요구하고 이걸 통지를 송금수표를 지급할 은행에다가 발행은행이 통지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통지서를 갖다가 지급은행에 발행수표 통지서를 송부해줘야 되겠죠. 또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러한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죠. 이거 일이 번거롭잖아요. 뭐 때문에 일하는지, 그죠?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수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갈 때 이제 좀 위조할 수도 있는 거죠. 위조해서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좀 주세요 하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내막을 아는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위험성이 있죠. 그죠? 위험성이 있다. 바로 자기 통장 앞으로 들어오면 되지 뭐. 응? 수출자 통장 앞으로 바로 송금하면 되는데, 송금수표를 하면 중간에 이 송금수표를 인터셉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인터셉트 할 수 있는 거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은 결제 구조 보세요. 자, 수출업자 앞으로 송금수표를 수입업자가 송금수표를 수입대금을 송금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수표를 받아요. 받아가 이 수표를 수출업자에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송금수표만 가져간다고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송금은행은 이거 송금수표를 발행했다는 통지서를 지급은행 즉 지사나 그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지사나 아니면 외국환을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다가 이것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외국환 은행은 외국환 은행은 송금은행의 어떤 송금은행과 외국환 거래 약정을 맺은 이 은행은 송금은행의 어떤 어카운트가 있겠죠. 그 송금은행이 자기 돈을 맡겨놓은 어카운트가 있겠죠. 거기에서 지급해 주겠죠. 그러면 돈은 어차피 송금은행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송금수표를 수출업자가 가지고 가서 돈 주세요 할 때 그거를 위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막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함, 송금이라 해서, 그죠? 메일 트랜스퍼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 되죠. 자, 대금을 위탁하면서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수입업자 거래은행은 수출업자 소재 외국환 은행 앞으로 지급 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죠. 그럼 지급 지시서를 받은 은행은 수출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수출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대금은 지급 지시를 한 수입국 은행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 물론 이때도 수입국 은행의 어카운트가 지급은행, 즉 수출자에게 돈을 주는 출출국의 은행에 있고 그 은행에 디포짓, 즉 예금 예치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편 송금함은 수입국 은행이 지급 지시서를 우편으로, 그죠? 수출국 은행으로 보내기 때문에 분실 이자 부담 등이 따른다. 분실 위험 및 이자, 이것도 중간에 가다가 분실하거나 또는 이자도, 그죠? 이자 부담이 따르죠. 일단 대부 형식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맡긴 거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일단 그거는 담보로 보는 겁니다. 담보로. 수입업자가 이거 전해주세요라고 맡긴 거는 담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걸 담보로 해가지고 수출국에서 돈을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을 받으러 갈 때까지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자를 또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럼 이것도 이자 발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실 우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실 우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수표하고 우편 송금하고의 차이를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구조는 이제 보면은 요런 식이죠. 수입업자가 수입 대금을 송금은행에 맡깁니다. 맡기는데 요거는 수입업자는 지급한 거로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지급한 게 아니고 송금은행이 바로 수출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송금은행이 수출업자가 있는 지역의 거래은행, 즉 이 거래은행은 뭐냐면 송금은행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이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우편 지급 지시서를 보냈는데요. 이때 보낼 때 이걸 갖다가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게 분실될 염려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지급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지급은행에 있는 송금은행의 어카운트로부터, 그죠? 계좌에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저 사람이 맡겨놓은 거는 담보다 이거죠. 수입업자마다 담보기 때문에 요 이후부터 이 사람이 찾아갈 때까지는 결국 뭐가 발생한다는 거?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이자와 또 분실 우려움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뭡니까? 이거를 이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카운트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먼저 지급한 꼴이 되니까 그 지급한 말로부터 이 사람한테 받을 때까지 이자를 갖다가, 내야 된다 이거죠. 이자를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것도 뭐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위험이 있네. 송금, 아까 그거는, 수출업자가 가져가면서 위조할 의도가 있고, 이 수표를. 이거는 우편 지급 지시서가 중간에 가면서 분실될 이유가 있고, 또 여기서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다시, 요구할 때까지, 그죠? 이거 먼저 지급했으니까 이 사람은 먼저 대부를 해준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대부한 거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자는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받을 때까지의 어떤 이자를 갖다가 이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 사람이 물든 이 사람이 물든 그거는 뭐 안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telegraphic transfer입니다. 자. 지급 지시를 전시로 하는 우편 소지관하고 똑같은 건데 돈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찾아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뭡니까? 지급 지시를 아까 우편으로 했죠. 아까는 우편 송금하면서는 그러니까 분실 우려가 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우편 송금을 하지 않고 뭐로? 이거는 전신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telegraphic transfer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수입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주도록 일정 금액을 거래은행에 위탁한다. 이건 똑같죠? 뭐랑? 우편 송금하는 같습니다. 거래하는 이를 전신으로 텔레그래픽으로 바로 수출업자의 수출지 외국한 은행 앞으로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즉시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그죠? 자, 전신 송금하는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결제되기 때문에 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역거래에서는 거액의 송금 시 혹은 긴급한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거액의 송금 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우편 송금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입업자가 자, 은행에다가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맡기죠. 맡긴 이거는 바로 전신으로 지급을 통지를 해갖고 주세요 합니다. 가서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 발생이 없죠. 리얼타임 아닙니까? 그죠? 리얼타임. 이자 발생이 없죠. 아까 그는 여기서 가는 동안에 뭡니까? 가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법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그죠?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죠.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송금 방식은 결제 시기에 따라 사전 송금 방식과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송금 방식은 수입업자가 선적 전에 수입 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선물 방식이죠. 그다음 사후 송금 방식은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CWO, Cash with Order, 그러니까 CWO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송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입업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선적 전에 벌써 대금을 인수하는 것이 되죠. 근데
처음에 거래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수단원에서는 이제 은행음, 개인 수표,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계정에 대한 전신송금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아까 지금까지 배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식을. 어쨌든 이 송금 방식은 그거 했을 경우에 그래? 그다음에 수표를 받았을 경우는 선적 전에 수표를 추심하여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이죠. 수표를 받았을 경우는 선적 전에 수표를 추심해서 수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거 하고 오케이 맞다 하면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는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의 품질이 열등한 경우 그 해결을 수출업자의 상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돈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도의적으로 이 사람이 잘 해주기만을 그죠?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에게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 다른 결제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업자를 이제 믿지 못할 경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수출업자가 대기업이나 소액거래 시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양하고 수출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죠. 수출업자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기업이 띠 먹겠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거래 시, 그죠? 아까 제가 모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래가 어행이 작고 이럴 때는 그냥 저런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요 송금 방식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전 송금해서 미리 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수출업자가 어떨 경우에 사전 송금을 요구하는가? 대부분 이제 내 아니면 못 판다 이거죠. 그 상품이 독보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아니면 못 파니까 뭐 너희들이 뭐 사람 말란 말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돈 달라니까 뭐 그냥 아이고 줘야죠. 그죠? 정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 그렇죠. 그건 뭐 나중에 환율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견본 주문을 받을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수입업자가, 그죠? 중소수출업자에게 제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권을 주는 거죠. 이 사람 물건은 확신하다. 그리고 신용은 확신하다.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일단 뭐 원료 사고 해야 되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럼 먼저 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규모의 신규 거래나, 그 다음에 매수인이 추심이나 시중장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수수료 내는 것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불필요하게 느끼는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송금 방식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송금은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환을 통해서 송금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사후 송금 방식은 러시아, 베트남, 중국과 같이 신용장 개설 및 환결제가 어려운 지역하고요. 또한 과다한 인지세로 인해서 대금 결제 시 환원 발행할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발행을 꺼리는 일부 유럽 지역, 이태리 등으로 수출할 때 종종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 식이다. 그 다음에 현물 상환 방식과 서류 상환 방식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송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후 송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사후에 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상환 방식, 아까 조금 이야기한 거, 이제 COD라는데 캐시 온 딜리버리. 자, 도착한 거 확인하고 주는 거죠. 그죠? 물건과 현금을 직접 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아까 COW는 cash with order였고요. 이거는 COD는 뭐냐면 cash on delivery. 아까, CWO는 cash with order. 그죠? 그 주문과 동시에 돈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는 cash on delivery. 그러면 이거는 현물과 직접,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소유한 수입업자가 소지하는 국가의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지사나 대리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건 주고, 물건 보고, 확인하고 돈 주고 물건 가져가는 거죠.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사나 대리점에 송부를 하면은, 그죠? 수입업자가 품질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cash on delivery라고 합니다. 그죠? 주로 기금속,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건을 검사하기 전에 품질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죠? 검사해야지만 품질 파악이 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금회수 불능 위험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품질 검사 후 인수를 거절하면, 다른 판매처를 찾아 처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거 안 가져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팔아야죠. 그죠? 또 가져오기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대리점 있으면 전시하든지 아니면 또 전시해 놓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이럴 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캐시 온 딜리버리를 그 내용을 파악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방식이죠. 그죠? 그건 수출업자 대리인에게 선적 및 선적 서류를 송부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수입지 창고로 가서, 물품을 보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하고 바로 통관해서, 그죠?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류 상환 방식입니다. 서류 상환 방식은 cash against document입니다. 자, CAD라고 합니다. 아까는 cash on delivery고 서류 상환 방식은 cash against document가 됩니다. 그래서 물금 대신에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이 소지하는 수입업자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화증권 등 운송순을 제시하면은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물건을 보지는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서류를 상환하는 겁니다.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출국 내에서의 물품을 제조 과정을 점검하고, 그죠? 일단 보고 출처분에 대해서 선적 검사 전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하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이 경우는 물건을 수입업자가 직접 보는 건 아니죠. 도착한 물건을. 그러니까 대신에 이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물품을 제조할 때 수출국에 있는 이 지사나 대리인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선적 전에 검사해 가지고 선적 전에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은 이 서류를 갖다가 매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런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선적을 마쳤는데 수입업자의 대리인이 서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cash against document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운송 서류를, 그죠? 외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한 그 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같아야 되죠. 그죠? 맞죠? 수출업자가 운송 서류를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로 송부하면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페이먼트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페이먼트를 지급받고 다큐멘트 한 거와 유사하죠. 그죠? 근데 DP 방식에서는 수출업자가 환음을 발행하지만 서류 상환 방식에서는 환음 없이 운송 서류와 수입대금이 서로 뭡니까? 상환되죠. 맞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 방식이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아닙니까? 그러면 캐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캐시를 그거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요거는 외국한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맡기면은 외국한 돈을 바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하고 같습니까? DP랑 거의 같죠.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DP에서는 환음을 발행하지만 그죠? CAD에서는 환음 발행하지 않고 운송 서류만 하고 바로 맞바꾸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은행하고요. 알겠죠? 외국한 은행하고 바로 맞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수입업자 대리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서류를 받는 즉시 수입업자의 대리인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지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즉시 수입업자에게 이를 발송하여 수입 통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대금 주고 바로 수입업자에게 발송해서 환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수입업자가 뭐 결제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바로 그거 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제 방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 CAD하고 DP하고 차이점은 바로 환음을 발행하느냐, 발행하지 않느냐입니다. 그죠? DP는 서류를 갖다가 주고 돈을 받고 서류를 주지만 이걸 돈을 받는 방식이 환음을 발행하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AW, 즉 Cash Against Document는 외국한 은행이나 또는 대리인, 즉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돈을 받고 바로 서류만 넘겨주고 어떤 서류, 환음 없는 운송 서류만 넘겨준다. 선화증권이나 이런 여러가지 찾을 수 있는 서류들 그렇게 한다. 그 차이점이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서류 방식은 잘 보세요. 수출업자 있고 수입업자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 이 선적한 서류를 가지고 수입업자의 대리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지사도 될 수도 있죠. 대리인에게 돈을 받고 바로 서류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 환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P하고 틀린 점은 DP는 이때 서류를 받고 환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환음을 발행해 주면 이 대리인이 수입업자에게 다시 뭡니까? 요 환음을 갖다가 인수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수입업자에게 바로 운송소를 갖다가 선적해 주는 거죠. 자,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이 수출업자에게, 지급을 원래 지급을 위탁을 해놨죠. 지급을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수입업자 대리인은 단지 지급 위탁해 놓는 돈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음을 발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업자라고. 수출업자에게 환음을 발행하게 하는 이유는 먼저 지급하고 이 대금을 자기가 환음을 발행받아야만이 내가 수입업자 당신을 대신해서 수입업자 대리인 내가 돈을 먼저 줬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받은 환음을 가지고 다시
수입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직업 위탁을 해달라고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의 대리는 있는 걸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 지급하고 화납을 끊을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픈 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상호, 바로 우리가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 우리가 상계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상품 선적할 때마다 대금 결제하지 않고 장부에 기입해 줬다가 일정 기간 단위로 서로 상세하고 상계하고 차액만을 상호 결제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지사 간의 거래 시 매 결제마다 금융비용이 들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장부 결제만 하고 약정된 기간 만기에 그 차액만을 결정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죠? 빈번하게 하는데, 근데 뭐 나중에 본지사 간에 아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더라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 놓고 나중에 서로 나중에 줄 돈만 정산한다 이거죠. 그죠? 차액만. 그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금융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할 때마다 하면은, 속된 말로 은행만 좋은 일 시키죠. 계속 비용이 증가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반거래 상호 계산, 즉 상계 방식은 외상거래 조건으로 이용되죠. 외상거래죠. 일본에. 그죠? 자, 실무상으로서는 OA, Open Account 60 Days와 같이 표현합니다. 즉 60일 이후에 결산하자 이 말이죠. 자, 후불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후불 조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 송부한 후 60일 후에 대응 결제가 이루어지는 후불 조건이다. 그래서 후불 조건의 상호 계산은 수입업자에는 가장 유리한 외상 결제 조건이지만 수출업자에는 어떻습니까?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자사간에 즉 자회사와 본사간에는 그런 의미가 없죠. 큰 문제가 없죠. 수출업자가 상호 계산 방식 조건을 제의받았을 경우에 유리한 선택 수단인지 수출업자의 직업 능력, 수입업자의 직업 능력, 수입국 상황을 검토해서 봐서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역서류에서요. 무역서류의 기본적인 역할은 성분, 품질, 수량, 포장 상태, 원산지 등 물품의 재반 속성을 나타내죠. 수출업자가 매도인으로서, 즉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역서류라는 것은. 또한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는 운송 중 물품의 권리를 자유롭게 전매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죠. 전매하고, 즉 가다가 유가증권이 때문에 팔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증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권리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전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송금 방식을 비롯해서 무시용장 방식의 경우 서류에 대한 별도의 확립된 규범이 없으므로, 그죠? 그 다음 CISG나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는 매도인의 서류 교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죠? 서류에 대한 별도의 확립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CISG 규정이나 인코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서류 교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인 원칙이 된다. 다 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CSIG나 인코텀스의 규정이 송금 방식이나 무신용장 방식의 대금 결제 방식의 서류에 대한 규정에서는 서류에 대한 어떤 절차에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송금 방식에서는 선적 서류들은 은행이 경유하고 수출자가 직접 수입자에 송부합니다. DHL이나 FedEx나 UPS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서류 이동 과정에서 은행이 서류 검토 과정이 없죠. 생략되고 수입자가 직접 서류 일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제공해야 될
서류의 뭐 통수, 그 다음에 이제 각 서류가 갖춰야 할 요건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명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은행이 중간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업자의 서류 교부 의무는, 그래서 무역계약에서 물품과 관련된 서류 교부 의무는 물품 인도 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함께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류 교부는 물품 인도 및 물품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같이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인데요. CISG 30조에 보면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 즉 상품도 딜리버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andover 또 넘겨야 된다. any document도 넘겨야 됩니다. 어떤 다큐멘트냐면은 모든 다큐멘트죠. relating to 관련된 겁니다. dam이라는 것은 서류와 good과 goods와 관련된 거죠. 물품. 그리고 또 뭐냐면 must transfer the property, 즉 가치죠.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in the goods, 즉 상품에 대한 소유권, 즉 as required, 즉 요구되는 것과 같이 어디에서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이 협정은 CISG 30 협정과 그리고 contract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죠? 요구되는 대로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물건, 그 다음에 다큐멘트, 그 물건과 관련된 다큐멘트,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소유권, 그 전부 다 property, 그죠? 이거 전부 다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업자, 수출업자의 서류 교부 의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무다. 그리고 이것은 CISG 30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